지안이 음식 솜씨가 원래 그렇잖아. 위생관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어버이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양지고와 미역국 끓이고 나물 5가지 무치고 갈비찜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그 미역국을 먹고 쓰러진 게 저도 아니고 남편이에요. 10년 준비한 승진 미팅에서 발표 10분 만에 쓰러져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먹이려고 넣은 게 자기 아들 입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저한테는 거실 홈캠 영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제 그릇에 흰 가루를 넣는 장면 전부 찍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미역국 한 그릇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윤지한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양념장에 재워둔 소고기 양지를 냉장고에서 꺼내 도마 위에 올렸죠. 찬물에 핏물을 빼둔 미역을 건져 참기름에 볶기 시작하니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사온 통깨를 손절구에 빻고 나물 5가지를 하나하나 무치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6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복희한테 인정받겠다는 기대는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우리 가족이 괜찮다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싶었죠. 벌써 일어났어? 거실 소파에서 늦잠을 자던 태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부장님이랑 승진 미팅 잡혀 있거든. 오전 중에 부모님 식사 마치고 일찍 출근할게. 태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한상 차림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속으로 한숨이 올라왔지만 결혼 7년 차에 이 정도는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엄마, 나 뭐 도와줄 거 없어? 잠에서 깬 도윤이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의 고단함을 눈치채고 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얼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윤아, 동생 깨워서 손 씻기고 와. 그게 제일 큰 도움이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오전 9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 한상철이 먼저 들어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 시어머니 복희가 한 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현관에 발을 딛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환기를 좀 시키지. 집에 음식 냄새가 배겠다. 인사보다 먼저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뒤이어 시누이 한수빈이 들어오며 밝게 웃었지만 저와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옳게, 오랜만이에요. 수빈은 결혼 초부터 줄곧 저를 올케라고만 불렀습니다. 2살 연상인 저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예의인데 복희도 그걸 한 번도 고치지 않았죠. 복희가 쇼핑백에서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태수 먹으라고 가져왔다. 요즘 회사에서 고생이 많으니까. 새벽부터 소고기 양지를 고아 미역국을 끓인 제 노력이 무색해졌지만 저는 공손히 2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수빈이 제 옆을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한우는 옳게 솜씨로는 좀 아까울 수도 있겠다. 못 들은 척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12가지 반찬과 미역국, 갈비찜이 차려진 상을 본 상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지안이가 고생 많이 했구나. 그 한마디에 복희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며느리 편만 드셔. 내가 30년 넘게 밥을 해왔는데. 태수가 얼른 끼어들며 양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단 앉으세요. 식기 전에 드시죠. 모두가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복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안아,
내가 차에 보조 가방을 놓고 왔나 봐. 가서 좀 가져다 줄래?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내려가겠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뒷좌석, 조수석, 트렁크까지 전부 뒤졌지만 보조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니 같은 층 이웃인 현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한 씨, 어버이날 잘 보내고 있어요? 네, 현정 씨도요. 짧은 인사를 나누는 사이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식탁 의자에서 내려와 재빠르게 달려오더니 제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 미역국에 뭔가 넣었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 전 복희가 다녀간 날 화장대 위 물건 배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던 일 이후 설치해둔 거실 홈캠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가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미역국이 좀 식은 것 같은데 데워올게요. 제 그릇과 태수 그릇을 함께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는 척하면서 두 그릇의 위치를 바꿔 쟁반에 올렸죠. 복희는 수빈과 잡담을 하느라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쟁반 덕분에 그것마저 감춰졌어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태연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죠. 어머니, 미역국 드셔보세요. 양지를 오래 고았거든요. 복희가 젓가락으로 나물만 집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됐다. 나이 드니까 국물이 속에 안 맞아. 자기가 손댄 그릇의 국물을 당연히 안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확신이 점점 단단해졌어요. 태수가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연달아 두세 숟가락을 더 떴죠. 복희가 그 모습을 보더니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기대와 쾌감이 동시에 읽혔어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갈비찜은 괜찮네. 올케가 이 정도는 하는구나. 수빈이 갈비찜을 집으며 처음으로 칭찬 비슷한 말을 건넸지만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어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며 시어머니 솜씨라고 태그를 달았던 기억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표정 관리에만 집중했죠. 태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본 태수가 미간을 좁히며 빠르게 답장을 쳤어요. 회사 후배 민재한테 왔어. 오후 미팅 자료 최종 확인하라고. 올해 승진이 나랑 기획팀 박 과장이랑 둘 중 하나래. 태수가 긴장된 얼굴로 미역국을 서둘러 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그릇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지, 그릇을 바꾼 제 판단이 맞았는지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복희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희가 복도 쪽으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수가 비운 그릇, 원래 제가 먹었어야 할 그 그릇의 바닥에 남은 국물을 작은 밀폐용기 2개에 나눠 담았어요. 하나는 냉장고 안쪽 깊숙이, 다른 하나는 아이방 서랍장 뒤에 숨겨뒀습니다.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화장실에서 나온 복희가 식탁으로 돌아와 빈 그릇들을 훑어봤습니다.
지안아, 미역국 다 먹었어? 그 질문의 톤이 평소와 달리 묘하게 다정했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네,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복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정장 상의를 걸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먼저 출근할게. 미팅 준비 좀 해야 돼서. 복희가 다가가 아들을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태수, 승진 미리 축하한다. 당연히 될 거야. 상철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죠. 잘 다녀와라. 저는 현관까지 나가 태수의 넥타이를 고쳐 메어줬습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복희가 넣은 것의 정체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손끝이 차가웠어요. 태수가 나간 뒤 복희와 수빈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아이방으로 불렀어요. 방문을 닫고 도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아까 할머니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도윤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 꺼냈어. 엄마 그릇에 하얀 가루 같은 거 넣고 숟가락으로 섞었어. 그리고 봉지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홈캠 앱을 열었어요. 오전 9시 20분경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복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오른쪽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봉지를 꺼내 제 미역국 그릇에 흰 가루를 털어넣고 수저로 재빨리 젓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캡처하고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한 뒤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거실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과일을 깎아 복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머릿속으로는 태수에게 지금 알려야 하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나를 계산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떴습니다. 회사 도착했는데 배가 좀 이상하다. 태수의 문자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수의 문자를 보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태수가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 배가 좀 뒤틀리긴 하는데 미팅 전까지 괜찮아질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아. 미역국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무리하지 마. 많이 아프면 바로 연락해. 그 말만 겨우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복희가 소파에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파? 묘하게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제 얼굴을 살폈어요. 그 시선 속에 담긴 의미를 읽으면서도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어머니. 옆에서 TV를 보던 수빈이 고개를 돌려 복희와 눈빛을 주고받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오후 2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수의 문자였어요. 배가 점점 더 아파. 화장실 벌써 3번째 갔어. 미팅이 2시간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복희 앞에서 동요를 보일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무릎 아래로 숨기는데 수빈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올케, 누구한테 연락 온 거야? 아, 친구한테 어버이날 인사 왔어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소리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시계가 3시를 넘기고 3시 반을 넘기고 3시 50분이 됐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아이 방으로 빠르게 들어가 문을 닫고 받았어요.
지안아, 큰일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팅 시작 10분 전인데 복통이 안 가라앉아. 본부장님 앞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병원에 가. 미팅은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 안 돼. 이 기회 놓치면 끝이야. 10년을 준비했는데. 태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팅에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거실에 나와 시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죠. 오후 4시 20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아. 태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발표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 본부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나왔어. 민재가 말해줬는데 본부장님 표정이 안 좋았대. 박 과장이 내 발표를 이어받았다더라. 10년 커리어를 쏟아부은 승진이 눈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집에 와. 와서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뭔데? 와서 말할게. 전화를 끊고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이게 남편의 승진이 무너진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복희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왜 얼굴이 하얘졌어? 미역국 체한 거 아니야? 복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 5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수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어요. 정장 셔츠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곧장 화장실로 뛰어갔죠. 태수야, 미팅은 어떻게 됐어? 복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화장실 너머로 태수의 절규가 들려왔어요. 다 망했어.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이냐? 복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죠. 저는 그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대상이 아픈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태수가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준비했어. 본부장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복희가 다가가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넣은 것이 당신 아들을 쓰러뜨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도윤이가 방에서 나와 태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묻는 도윤이를 보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 자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저였을 거예요. 도윤이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끝낼 거라고. 태수가 소파에 누운 채 이마에 손을 얹고 신음했습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러는 거야? 복희가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이 음식 솜씨가 원래 그렇잖아. 위생관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수빈도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산물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미역국이니까 해산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상철까지 한마디 보탰습니다. 지안이가 좀 더 신경 썼어야지. 7년간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공격하고 시누이가 가세하고 시아버지가 동조하고 남편이 방관하는 구조.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모든 재료 유통기한이랑 보관 상태 지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소고기 양지 포장을 꺼내 들고 식탁 쪽으로 가려는데 태수가 소파에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따지지 말고 약이나 줘. 복희가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공격하고 남편이 방관하고 제가 억울함을 삼키는 이 패턴. 오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거실 TV 리모컨을 집어 미러링을 연결했습니다. 복희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뭘 또 보여준다는 거야? 됐다. 상철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뭔데, 일단 보자. 수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복희 쪽을 흘깃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수도 신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홈캠 앱을 열어 오전 9시 20분경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3번째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TV 화면에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화면 속 복희가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이 TV에 고정됐어요. 화면 속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리번 주위를 살폈어요. 수빈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상철은 소파에서 신문을 펼치고 있었고 도윤이는 동생과 함께 방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화면 속 복희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제자리에 미역국 그릇 위로 봉지를 기울여 흰 가루를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수저를 집어 휘휘 저었습니다. 봉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앉는 장면까지 선명했습니다. 한치의 흐림도 없이 전부 찍혀 있었어요.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복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태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대체 뭐야? 복희가 두 손을 허둥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소화제야. 지안이 소화 잘 되라고 넣어준 거야. 태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소화제를 왜 몰래 넣어? 왜 지안이가 나간 사이에 넣어? 복희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수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오빠. 엄마가 옳게 건강 챙겨주려고 그런 거지. 별거 아니야. 상철이 안경 너머로 복희를 쏘아봤습니다. 소화제를 왜 남의 그릇에 몰래 넣어? 그것도 카메라를 피해가면서 왜 그래? 복희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어둔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원래 제가 먹었어야 할 그릇에 남아있던 국물이에요. 복희가 밀폐 용기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뭘 넣으셨는지 이걸 검사하면 나올 겁니다. 복희가 벌떡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왜 모아뒀어? 시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었어? 되레 저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세웠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화제가 맞다면 검사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어요. 어머니? 복희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닫았어요. 그 순간 수빈이 재빠르게 밀폐 용기를 집어 싱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처 반응하기도 전이었어요. 고모 안 돼.
그거 엄마 거야. 도윤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작은 몸으로 수빈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그 소리에 상철이 돌아봤습니다. 상철이 수빈에게 다가가 손에서 용기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수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왜 치우려고 하냐? 수빈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굳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살짝 안아 옆으로 물린 뒤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이방 서랍장 뒤에 같은 국물 샘플을 하나 더 보관해뒀어요. 설령 저걸 버렸어도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수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복희도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의 모양새였죠.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그래? 복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태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태수의 눈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복희가 그 눈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태수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저 여자가 이 집안을 망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태수가 이마를 짚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엄마가 지안이 그릇에 넣은 걸 내가 먹은 거야. 복희의 울음이 잠깐 멈췄어요. 오늘 승진이 날아간 게 엄마 때문이야. 10년을 준비했는데 엄마가 아내한테 넣은 게 나를 쓰러뜨린 거라고. 복희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이해한 얼굴이었어요. 상철이 복희를 바라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런 거야? 복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먹이다가 내뱉었습니다. 그냥 배 좀 아프라고 넣은 거야. 설사약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 자백이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상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7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췄어요. 떨리지 않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획하신 건 이거죠.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배탈이 나면 제가 차린 음식에 문제가 생긴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못난 며느리가 되는 거고요.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요. 복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전부 읽어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복희의 흐느낌만 남았어요. 아무도 복희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복희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복희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좀 실수한 거지. 이걸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7년간 날짜별로 정리해둔 기록이었어요. 태수와 상철 앞에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7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상철이 화면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도 옆에서 함께 내려다봤어요. 2017년 3월 결혼 첫 해. 복희가 친정어머니 김명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살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망신을 줬던 일. 2019년 8월 둘째 임신 중. 왜 또 나와서 돈을 쓰게 하냐고 했던 일. 2023년 설날 수빈이 제가 준비한 명절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며 비꼬는 문구를 달았던 일.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태수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말했어. 그때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가 그럴 리 없다. 네가 예민한 거다. 네가 좀 참아라. 매번 그랬잖아. 태수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의 방관이 어떤 의미였는지 처음으로 자각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이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빈도 따라 일어서려 하자 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빈아, 앉아 있어. 수빈이 주춤하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수빈이 소파 쿠션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이 잠금되지 않은 채 켜져 있었어요. 복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수빈아, 어떻게 오빠가 먹었어? 상철과 태수가 동시에 그 화면을 봤습니다. 수빈이 뒤늦게 시선을 따라가며 휴대폰을 집으려 손을 뻗었어요. 태수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이 메시지 뭐야? 오빠가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수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거 오빠가 반찬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뜻이야. 상철이 수빈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너도 알고 있었던 거냐? 수빈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는 태수에게 말했어요. 수빈 씨 휴대폰에 어머니랑 나눈 대화가 있을 거예요. 태수가 수빈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밀번호 풀어. 오빠, 이건 사생활 침해야. 내 폰인데 왜 마음대로 봐? 수빈이 버텼습니다.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생전 처음 듣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 수빈이 떨리는 손으로 이미 풀려있는 화면을 태수에게 넘겼어요. 태수가 카카오톡 대화를 열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지안이 그릇에 이걸 넣겠다는 복희의 메시지. 올케가 어버이날에 설사하면 재밌겠다는 수빈의 답장. 혹시 걸리면 올케가 자기 음식 관리를 못한 거라고 하면 된다는 사전 모의. 상철이 안경을 벗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화를 더 올려보니 6개월 전 수빈이 보낸 메시지가 나왔어요. 올케 친정어머니가 보낸 김장을 엄마가 갖다 버렸다고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 1년 전에는 올케가 오빠한테 용돈을 따로 줬다며 사실을 왜곡해 이간질한 기록. 태수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이 중에 반이라도 사실이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잖아.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복희가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지안이가 판을 짠 거야. 카메라를 설치하고 증거를 모아서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상철이 벌떡 일어나 복희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이 카메라에 잡힐 짓을 한 거지. 며느리가 함정을 판 게 아니잖아. 복희가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철이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울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도윤이가 동생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와 제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시어머니의 비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복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한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시부모와 수빈이 돌아간 뒤 태수는 거실 소파에서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야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재운 뒤 방 안에서 혼자 7년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밤을 지새웠죠.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올 무렵 태수가 부은 눈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지안아, 이야기 좀 하자. 어제까지의 마마보이 톤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부서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가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회사에서 연락 왔어. 승진은 박 과장한테 갔대.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는데 다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미팅에서 중도 이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박혔으니까. 태수가 식탁 위에 이마를 대듯 고개를 숙였어요. 10년을 쏟아부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태수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승진 날아간 것도 속상해.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일을 7년 동안 혼자 맞아왔어. 당신은 어제 하루 아팠지만 나는 2555일을 아팠어. 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엄마가 그럴 리 없다. 네가 예민한 거다. 좀 참아라. 그 말이 7년 동안 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알아? 태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두 손이 식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나왔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내 얼굴을 봤어. 미역국 체한 거 아니냐고 물으면서 웃고 있었어. 내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사람이야. 태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옆에서 매번 눈을 감았어. 식탁 위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태수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하는 것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네가 말할 때마다 내 탓을 했고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었는지 어제야 알았어. 태수가 두 손으로 눈을 눌렀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안아. 7년 동안 목말라왔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식탁 너머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근데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하든 당신이 막아야 해. 그게 안 되면 나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겁게 천천히.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어요. 도윤이가 식탁에 앉은 태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배 괜찮아? 응, 괜찮아. 도윤아, 걱정시켜서 미안해. 태수가 억지로 웃음을 만들며 도윤이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며 평범한 아침을 만들어냈습니다. 속은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지만 오전 10시 친정어머니 김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안아, 대체 무슨 일이야?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수빈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어버이날에 올케한테 모함당한 시어머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정어머니에게 7년간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결혼 첫 해 복희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망신을 줬던 일, 명절마다 혼자 15가지 반찬을 만들면서도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일, 둘째 임신 중에 왜 또 낳냐는 말을 들었던 일,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제 미역국에 설사약을 넣었던 일까지 수화기 너머로 김명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제가 잘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괜찮아지긴 뭐가 괜찮아져. 7년을 혼자 버틴 거잖아.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김명자의 울음소리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붙들고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안 삼킬게요. 약속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네가 살아.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가 무조건 내 편이야. 알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네가 살아라. 엄마가 무조건 내 편이야. 같은 말이었지만 글자로 다시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난 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속은 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짊어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였죠. 오후에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인 이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어요. 지안아, 무슨 일이야? 네가 먼저 연락하는 거 오랜만이다. 민서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듣는 내내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홈캠 영상이랑 카톡 캡처, 그리고 미역국 국물 샘플 전부 증거로 보존해야 해. 절대 원본 지우면 안 돼. 응,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해뒀어. 잘했어. 그리고 남은 국물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성분 검사 받자.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 내가 아는 곳 소개해 줄게. 고마워, 민서야. 고맙긴. 7년 동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변호사 친구가 있으면서. 민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가 소개해준 식품 분석 기관에 밀폐 용기에 국물 샘플을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나흘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녁 무렵 태수가 퇴근하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내뱉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 지안이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왕래 끊겠다고 했어. 반갑기보다는 과연 이게 지속될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7년이 만들어낸 불신이었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끝까지 그 말만 반복하더라.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구두를 신발장에 넣었어요. 그래도 내가 말은 했어.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처음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을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만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이었어요. 둘째를 먼저 재우고 도윤이 옆에 누웠습니다. 도윤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응? 이제 할머니 안 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지하고 있었는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이 잘 해결할 거야. 도윤이는 걱정하지 마. 도윤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엄마, 어제 내가 잘한 거야? 뭘? 할머니가 엄마 미역국에 넣는 거 말한 거. 저는 도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도윤아, 네가 엄마를 지켜줬어. 정말 고마워.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엄마 아프면 안 돼.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손바닥 가득 느껴졌습니다. 이 온기가 모든 결단의 이유였어요. 잠든 아이들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모레면 검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이 결혼 생활의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어요. 사과와 변화가 없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제 인생을 찾아 나서겠다는 결심이 흐릿했던 것에서 단단한 윤곽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나흘 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아, 결과 나왔어. 국물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어. 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설사약 성분인데 일반 성인 1회 복용량의 서너 배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단순 장난이 아니야.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형사 고소도 가능해. 저는 처음으로 법적 조치라는 카드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태수에게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어요. 태수가 결과지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일반 복용량의 서너 배라고? 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내가 먹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안이 네가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건강한 사람도 심한 탈수에 복통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양이래. 태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온전히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수가 바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도 같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복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수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복희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희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상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어요. 저는 식탁 위에 검사 결과서, 원본, 홈캠 영상 캡처 출력물, 수빈과 복희 간 카톡 대화 캡처본을 일렬로 배치해뒀습니다. 복희가 식탁 위 서류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태수가 검사 결과서를 복희 앞에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반 용량의 서너 배 설사약이에요. 엄마가 제 아내한테 이걸 먹이려고 했고 제가 대신 먹어서 승진이 날아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이었어요. 복희는 결과서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배 좀 아프라고 넣은 거야. 그 정도일 줄 몰랐어. 상철이 결과서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다 읽은 뒤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복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상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빈이 들어섰습니다.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수습하러 온 모양이었는데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수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 수빈이 조심스럽게 앉자 태수가 카톡 캡처본을 수빈 앞에 놓았어요. 여기다 있어. 올케가 어버이날에 설사하면 재밌겠다. 이거 네가 친 거 맞아?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오빠. 상철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내 오빠가 그걸 먹고 승진이 날아갔는데 그게 농담이야? 수빈이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벌떡 일어섰어요. 고소하려면 해봐. 아들이 친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소 여부는 어머니 태도에 달려 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겠다고 약속하시면 가족으로서
기회를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오시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상철이 먼저 제 앞으로 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7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이 아버지가 미안하다. 태수가 복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정말 연 끊겠습니다. 복희의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목 놓아 우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빈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족 안에서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타고 흘렀어요. 도윤이가 방에서 나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상철의 주도로 전문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왜 자기가 이런 데를 가야 하느냐며 버텼지만 상철이 안 가면 이혼 서류를 쓰겠다고 하자 결국 주 1회 상담에 나가고 있었죠. 저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는 대신 태수를 통해 지안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저는 그 말이 행동으로 증명될 때까지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빈은 SNS에 올렸던 왜곡 글을 삭제하고 같은 계정에 짧은 사과문을 올린 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태수의 승진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중도 이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당분간 재도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에 빠져있던 태수가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집에서 눈 감고 있던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려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가고 저녁 설거지를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였어요. 민서의 조언에 따라 형사 고소 대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복희와 수빈이 앞으로 저와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도 포함됐고 상철이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준선이 됐어요. 친정어머니 김명자가 아이들을 보러 집에 왔을 때 도윤이와 둘째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강해져서 오히려 안심이 된다. 무리하지 마. 어머니, 7년 동안 짐이 될까봐 숨겼던 게 오히려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한 거였죠. 앞으로는 혼자 삼키지 않을게요. 김명자가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저녁 태수가 퇴근길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내가 먼저 기억했어. 7년간 한 번도 먼저 챙긴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어떤 거창한 선물보다 크게 다가왔지만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는 제가 예전에 저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그 말이 전부였지만 태수가 조용히 웃었어요. 며칠 뒤 도윤이가 학교에서 그림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밥을 먹고 있다라는 제목 아래 식탁에 4명이 앉아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도윤이, 동생.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4사람의 얼굴에 모두 웃음이 그려져 있다는 것에서 이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이 읽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달이 더 지나 복희가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안아,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태수를 빼앗기는 게 무서웠던 거야. 잘못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은 당하면서 살 수 없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이것이 용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제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태수가 식탁에 앉으며 냄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역국이네.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둘 다 동시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웃어, 엄마 아빠?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태수가 도윤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미역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도윤이가 활짝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7년 동안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저를 지워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미역국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도윤이의 작은 귓속말이 엄마를 살렸고 저는 그제야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단단한 엄마이자 당당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식탁 위에 다시 국을 올릴 때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을 거예요. 윤지한 씨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7년이에요. 7년 동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자기 자신을 지워온 거예요.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고 잘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돌아온 건 미역국에 몰래 넣은 설사약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대단한 건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의 귓속말 하나로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모으고 끝내 자기 목소리를 냈잖아요. 좋은 며느리이기를 그만두고 단단한 엄마로 다시 선 거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참고 또 참으면서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요. 근데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용기예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